우리 부모님께서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답니다. 형제란요, 핏줄로 맺어진 관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서로에 대한 피로감으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 말이지요. 지금까지 나의 벗들이 굳게 믿어왔던 그 따뜻한 형제라는 이름, 오늘만큼은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형제의 관계가 사랑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었음을요. 부모님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만 지켜졌던 잠깐의 평화였기 때문이랍니다. 나의 벗들 중에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부모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에는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었지요. 생일이면 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이면 한 번쯤 얼굴을 마주 보았고요. 혹여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갔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늘 중간에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지요.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우리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든든했던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순간 형제들 사이는 어찌 그리 갑자기 차가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수나 부쩍 줄어들고 사람 사이의 계산이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얼굴을 빼꼼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형제 사이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이유가 정말로 돈 때문일까요? 혹 재산 문제 때문일까요? 물론 돈이라는 것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성냥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이지요. 그 불씨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고이 쌓여 있었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속 깊이 묻어둔 불만들을 평생토록 숨길 수는 없는 법이지요. 다만 터뜨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런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는 그 기회가 어찌나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형제 사이가 삐걱거리고 결국 무너질 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변했을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 아닙니다.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가려졌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꾹 참아온 기록들도 있었을 테고요. 나만 늘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감정도 있었을 테지요.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한마디 말로 터져버리는 순간이 온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폭발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곤 하지요. 내가 더 많이 희생했는데 왜 나만 늘려야 해? 너는 원래부터 늘 그랬잖아. 라는 네 한마디가요. 결국 형제를 남보다도 더 멀어지게 만든답니다. 핏줄은 남아있어도 마음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떠나신 뒤에 시작되는 형제들 사이의 차가운 변화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것은 형제를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지요. 왜 형제는 나이가 들수록 남처럼 멀어지는 것일까요? 그 현실적인 까닭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답니다. 그 깊은 이유를 미처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음 순간에도 똑같은 상처를 또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막막함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중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가지 공통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늙어서 외로워질까봐 두렵고요. 나이 들어 가난해질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늙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는 마음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제라는 끈을 애써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가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마지막 울타리라고 굳게 믿으며 서로를 붙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사이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형제들은 모두 자녀였습니다. 자녀라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하지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났던 부모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혹 갈등이 있더라도 일정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제 형제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배우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부터 형제는 더 이상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대표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하는 말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며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도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속에 덮여있던 기억의 장부가 드디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꼼꼼히 적어둔 장부가 하나 있었지요. 누가 부모님을 더 많이 보살펴드렸는지, 누가 덜 찾아왔는지, 누가 병원에 더 자주 모시고 갔는지, 누가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렸는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 장부는 평소에는 조용히 덮여 있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나 장례, 제사 같은 집안의 큰일이 닥치면 그 장부는 갑자기 활짝 펼쳐지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장부를 펼쳐보는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사실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요. 그 순간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저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다른 정제보다 더 많이 희생했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부터 형제들 사이의 싸움은 시작된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 간의 비교가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는 형제끼리 서로 비교를 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멈추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떠나시면 그 비교는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학벌, 직업, 소득, 사는 집의 크기, 배우자, 자녀들의 성적까지 형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은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의 마음속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하는 말투는 차가워지고 상대방의 작은 실수 하나마저도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유는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현실이 관계에 깊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관계는 더 이상 형제들만의 오롯한 세계가 아니랍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버리지요. 배우자는 당연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들의 노래는 형제란 그저 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답니다. 우리가 왜 저쪽을 배려해야만 해? 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해?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형제와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차가운 협상처럼 변해버린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오래도록 쌓여있던 서운함이 이제 도덕이라는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이 늙은 교수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분노를 그저 단순한 분노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분노의 정의, 긍정, 가정, 책임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씌우지요. 이 단어들이 붙는 순간 싸움은 끝없이 이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분을 내세운 싸움에서는 누구도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양보할 수 없고 상대방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형제는 영영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고통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토록 애썼는데 왜 나는 오히려 상처만 받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인가? 아닙니다. 나의 벗들, 여러분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이 관계를 지배하는 구조를 미처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형제를 어떻게든 다시 붙잡으려고 더 애쓰게 됩니다.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법칙을 모르고 있었기에 이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법칙을 명확히 알아야만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법칙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놓을 것이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소유할 수도 없고 관계를 억지로 지킬 수도 없는 법이지요.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품격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관계를 해서 붙잡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그 행동 자체가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두려움은 상대를 옥죄고 압박하게 됩니다. 압박은 관계의 차가운 거리감을 만들고요. 그 거리감은 결국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형제를 어떻게든 붙잡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올곧게 세우는 일이지요. 부모님께서 떠나신 뒤 형제가 남처럼 멀어지는 현상은 인간이 원래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랍니다.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정말이지 단순합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깨지면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을 왜곡시켜버리지요. 결국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고만 했습니다. 왜 너는 그런데? 하고 말이지요. 왜 너는 그렇게 냉정하게 변해버렸니? 하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의 깊은 관점에서 보면 남을 억지로 고치려는 마음은 실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타인의 통제를 가장 깊이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마음의 중심 원리입니다. 관계는 분명 바깥에서 시작되지만 그 관계의 마지막 결말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랍니다. 바깥에서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크게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단단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상대방의 사소한 한마디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오고요. 마음의 중심이 굳건하고 단단하면 상대방의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대의 역설입니다. 기대는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형제에게 큰 기대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형제에게 알게 모르게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만 해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형제에게 기대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에게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마땅히 이래야만 해. 우리는 피가 섞였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해. 하고 말이지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상대가 그 의무를 다해주면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느끼고 만약 충족시키지 못하면 크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계속해서 상처만 받게 되는 것이지요. 김영석 교수님은 행복을 바깥의 조건에서 찾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관계의 평온함은 상대방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마음이 현실을 불러온다는 원리입니다. 관계의 평온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 마음이 부르는 현실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계속해서 되뇌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상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 차 있으면 형제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도 나를 깎아내리는 비수처럼 들리는 법이지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형제의 작은 실수조차 다 계산된 행동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내가 딱 마음의 기준을 세우면요,
똑같은 말도 저 멀리서 부는 바람처럼 무심하게 들립니다. 이치를 알게 되면 대답가듯하지요.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세상을 그렇게 비뚤게 보여준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품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품격이란 남이 어쩌든 상관없이 나를 지키는 내면의 표대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억울해도 말의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며 서운한 감정을 남의 죄로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게 대체 무엇일까? 내 자존심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존엄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저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닐까? 나의 벗들, 형제를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이해하려다 보면 사실을 좋게만 꾸미게 되고 결국엔 나를 부정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희생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품격은 아주 명쾌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보살피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뚜렷이 긋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지요.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정함만 따지며 속을 끓일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울지요.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부터 바꿔보세요. 그 말이 바뀌면 상대방의 얼굴도 달라 보입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입니다. 머리로 아는 건 금방 잊으니 몸이 기억하게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절로 돌아오는 습관이 우리 노년을 지켜주지요. 형제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저 침묵해보세요. 입이 먼저 나가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마음속에 규칙을 하나 세워보세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는 절대로 즉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답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이지요. 지금은 마음을 좀 정리하고 나중에 말하겠다거나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 짧은 문장을 잡고 연습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벨트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겁니다. 마음은 자꾸 해주는 말에 게을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 읊조려 보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지킨다. 남의 반응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희생하지 않으며 나의 경계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이지요. 아침, 점심, 잠들기 전까지 하루 3번씩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에 당장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며 우리 몸이 그 말을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은 마음속의 그림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형제 때문에 상처가 깊은 분들은 마음속에 늘 괴로운 장면 하나씩을 품고 사십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장면을 일부러 그려 넣어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형제가 차갑게 쏘아붙여도 내가 침착하게 숨을 고르는 모습,
계산적인 말 앞에서도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겸손을 유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 장면을 넣으세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잘 지켜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장면 말입니다. 하루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이것이 제 상황에서도 우리 몸이 그 평온한 장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지킬 선을 미리 문장으로 준비해두는 겁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그 선을 지키기 어렵거든요. 상대가 선을 넘지 못하게 단단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날 선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을 준비해두는 거지요. 그 일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미루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외워두면 대화가 험악한 욕으로 변할 때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경계라는 건요, 상대를 가로막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정원을 지키는 낮은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정원의 꽃들이 다치지 않는 법이지요. 5번째 방법은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장부를 태워버리는 글쓰기입니다. 형제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누가 더 했네, 덜 했네 따지는 마음의 장부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희생했는데 하는 생각 말이지요. 이런 생각만 자꾸 하면 우리 마음속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장부를 종이 위에 다 쏟아내보세요. 하루에 딱 10줄이라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니 마음 편히 쓰세요. 그저 내 마음의 독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니까요. 다 쓰고 나서는 마지막에 꼭 적으십시오. 나는 내 남은 삶을 위해 이 장부를 이제 내려놓는다 하고요.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6번째는 돈 이야기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서 아주 조심해야 하거든요. 전화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고 담점이 격해진 나른하에 결론을 내지 마세요.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즉시 대답하기보다는 내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천천히 답하십시오. 이 규칙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싸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음의 상처도 덜하게 될 겁니다. 7번째는 대화가 끝난 뒤에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형제와 통화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 때가 있지요. 그때 그냥 잠들면 그 나쁜 기운이 몸에 남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짧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니 나는 다시 내 평온으로 돌아간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숨을 깊게 5번만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는 간단한 의식이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지켜줍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다음 대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참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아주 강력하지요.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숙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기는 것.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여기서 멈추곤 합니다. 며칠 해보다가 그만두시오. 왜냐 하면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자꾸 속삭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음속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라는 녀석은 생각보다 아주 연약해서 우리를 자꾸 예전의 길로 끌고 가려 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십 년 세월을 그저 참고 맞추며 살아오셨으니 이제 와서 선을 긋고 침묵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가던 익숙한 길을 좋아하거든요. 그 길이 비록 비참하고 힘들지라도 말입니다. 그 저항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나쁜 형제가 되는 건 아닐까,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말이지요. 하지만 나의 벗들, 기억하세요. 죄책감은 도덕이 아니라 그저 길들여진 습관일 뿐입니다. 특히나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늘 남의 눈치부터 살피며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건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살피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나를 아끼고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저항은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형제와 멀어지면 정말 외톨이가 될까봐 겁이 나시는 거지요. 하지만 형제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생명줄이 아니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변수일 뿐입니다. 진짜 든든한 생명줄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면 형제와 가깝든 멀든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항은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는 분노입니다. 나만 늘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나만 당하고 사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요. 그 억울함은 누군가 내 고생을 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는 그걸 알아주지 않지요. 그럴 때 분노가 불쑥 솟구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를 향해 쏟아내면 나만 더 초라해질 뿐이지만 나를 향해 돌리면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 내 존엄을 스스로 회복하겠다는 다짐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분노는 나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저항은 자꾸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혹시 내가 욕심이 많은 건 아닌가? 나의 벗들,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의 밑바닥에는 아주 오래된 믿음 하나가 숨어있기 때문이지요. 너는 언제나 양보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라는 슬픈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양보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라 나의 당당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양보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양보하려는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만약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언제나 관계를 병들게 하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세우면 형제들은 분명 불편해할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지요. 너 변했다. 너 참 이기적이다. 너는 가족도 없느냐. 이런 모진 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참고 지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다시 무너져 내리면 형제는 아주 나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저 사람은 조금만 압박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관계는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단 한 문장만 마음속에 붙잡고 버티면 관계는 새로운 규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기준이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십시오. 상대방의 비난은 사실상 여러분을 꺾으려는 협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상대가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마음의 반해꾼은 완벽주의입니다. 한번 마음먹었으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한 번은 잘 참았는데 다음번에 욱하고 감정이 올라와서 실패했다면 에이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옛 생각 때문에 많은 분이 포기하곤 하지요. 그러나 마음 공부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그날이야말로 진짜 훈련이 필요한 날이지요. 그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스스로를 탓하는 자책이 아닙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귀입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문장을 붙잡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 쌓이면 여러분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7번째 반해꾼은 마지막까지 남은 미련입니다. 혹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미련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은 현실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던 시절의 그 온기는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만들어낸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제가 그 구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려는 헛된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질서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것이지요. 적당한 거리두기, 분명한 내 마음의 기준, 그리고 나 자신의 평온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나 자신보다 가족이 먼저였기에 가족이라는 땅이 갈라질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빌리자면 노년의 진짜 품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내 삶을 잃지 않는다. 관계가 변해도 나는 내 존엄을 지킨다. 이 굳은 결심이 여러분을 비로소 사람답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지키려는 것은 형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은 삶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형제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갈등을 피하려 애썼고 관계를 지키려 노력했으며 집안의 평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이 한 문장으로 굳어졌을 겁니다. 나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 나는 맞춰주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 문장이 지난 세월 여러분을 버티게 해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장은 도리어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다가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사람, 그리고 중심을 딱 세워 평온을 되찾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그저 선을 긋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길입니다. 기준이 없는 무조건적인 양보는 결국 원망으로 변하고 맙니다. 기준 없는 양보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멸시로 돌아올 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선언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 기준을 가진다. 나는 내 삶의 질서를 지킨다. 나는 내 존엄을 지킨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뼈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지면 관계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면 그 감정을 전부 사실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서운하면 그 서운함이 진실이고 화가 나면 그 분노가 정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그저 신호일 뿐이라는 것을요. 감정을 나에게 행동하라고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여러분은 한 박자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감정이 올라왔구나. 그러나 나는 이 감정 자체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합니다. 가까워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얼굴을 봐야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숙한 쌀알은 적절한 거리에서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능한 만큼만 한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한다.
내 삶을 잃지 않을 만큼만 한다. 이 원칙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에 내 표문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삶의 원칙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온 그 수많은 날들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정체성은 말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험한 말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말이 험해지면 마음도 험해지고 마음이 험해지면 결국 인생이 험해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로써 자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말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려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과하게 늘어놓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품격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드러납니다. 말의 품격을 지키면 설령관계가 무너진다 해도 여러분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정체성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 찾아오는 외로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꼭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귀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의 소음들을 내려놓게 되고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소중한 시간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을 단단히 통과하십시오. 그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경험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제관계 따위로 내 삶을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가족의 평가로 내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으로 나를 증명한다. 라고 말이지요. 이 정체성이 마음 깊이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할 때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확인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확인은 매우 구체적인 사건으로 곧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 속박을 끊으십시오. 그 끊음은 관계를 내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맞출 만큼 맞췄으며 이해하려 했을 만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서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있는가?
내 삶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품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굳게 결심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형제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른다. 누군가가 차갑게 굴어도 나를 잃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몰아붙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결심은 생각만 하고 말로 뱉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남긴 흔적을 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내리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는 선언이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서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적지 않으면 내일도 미루게 됩니다. 미루는 습관이 여러분을 다시 그 힘들었던 옛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내 삶은 내 손에 있다. 내 병원은 내 책임이다. 이 말을 3번만 반복하십시오. 반복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에 시작되는 것은 형제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